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어제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기쁜 마음에 영화관에 갔던 분들 어느새 훌쩍 오른 가격에 깜짝 놀랐다는데요. 평일 기준 성인 한 명당 14,000원. 무섭던 코로나는 잦아드는 것 같은데 이제 물가가 무섭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딱 2주 남았습니다. 청와대 공개 그리고 집무실 이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잠시 뒤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 논란에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힌 입장인데 잠시 후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국 파행됐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로 미뤘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청문회 소식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이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지나고 현재 서울은 하늘이 파랗게 드러났는데요. 전국을 뒤덮던 비구름은 현재는 남부와 제주도에 머물면서 이들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최대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면 모두 잦아들겠지만 이들 지역은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구름이 머물며 울산이 2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는데요. 햇살이 비추는 중부는 서울이 28도로 여전히 평년을 크게 웃돌며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고온 현상이 차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주 후반에는 21도 보이겠습니다. 딱 요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지만 최근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던 터라 꽤 선선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남부에 또 한 차례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꽤 덜 포근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출근길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문 대통령 중재안 잘 됐다. 윤 당선인 중재안 알고 있었나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기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면서 사실상 합의를 번복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추진 과정과 입법 과정의 방법에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잘 됐다. 이게 참 손을 좀 들어준 그런 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박병석 의장이 마련한 이 중재안, 청와대랑 어떤 교감하에 중재안을 마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아마 박 의장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어떤 중재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당시 상황, 여야의 상황,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여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측면,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이른바 보안 수사권에 대한 네.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절충한 그런 안을 내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고 내 안을 따르는 정당과 같이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영배 의원의 뭐 이른바 꼼수 탈당 등으로 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어떤 출구 전략이 적절하게 필요한 시점이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때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이제 박병석 의장이 그 지점을 들어가서 네. 중재안을 내놓고 양쪽을 압박을 한 그런 속에서 여야 양당도 뭐 적절한 이 속에서의 실리를 취하면서 물러선 네. 이런 결과가 이제 타협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어쨌든 이 선거법, 뭐 공무원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쪽이 되니까 그럼 결국 자기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른바 야합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이 일면서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일단 박 의장이 아마 중재안을 마련할 때는 청와대와의 그런 교감 뭐 속에서 마련했다라고 현재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없지 않나 생각이. 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여야의 어떤 중재, 타협 양쪽의 얘기를 다 좀 이 담은 안을 냈다는 것 자체에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이 문 대통령 어쨌거나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 중재안을 다시 뒤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손을 지금 들어주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말고 한 언론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까 유호정 기자 또 민주당이 또 입법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또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번 입법 강행, 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은 3차례 같은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국회 현안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예.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반드시 맞겠다. 예, 반드시 뭐 저지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뭐 그냥 뭐 그 편하게 국민을 덜먹이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3차례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2번의 답변 거부 네. 모습이 나왔죠. 마지막에 이제 앵커가 다시 한번 취지를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작용의 시간을 줄이되 완수할 건 완수하자는 취지냐라는 네. 질문을 하는데요. 문 대통령 여기에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라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좀 구체적인 답변은 아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국회 현안 그리고 새 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좀 어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앵커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니까요. 난 답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문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작심하고 비판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호정 기자, 한동훈 후보자가 이 어제 문 대통령의 이 인터뷰 봤을까요? 네, 봤습니다. 어.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직업윤리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한 후보자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입법이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라면서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뭐 비판도 눈길이 가긴 합니다만 일단 뭐 검수완박 지금 국회가 지금 난립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서초동도 난리죠. 윤경호 의원님, 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랄까요? 이 입장이
뭐 아주 딱 극명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중재안이 뭐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국회의원 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기회에 있을 때 좀 비판을 했었어요. 네. 대통령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퇴임 전에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제 우선적인 과제였다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법안을 제가 퇴임하는 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죠. 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이런 식의 어정쩡한 얘기조차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다만 어떤 식으로 내용이 담겨야 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담긴 내용이 언제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든지 하는 식의 표현은 그건 대통령의 몫이 아니니까 그건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중재안에 대해서 뭐 적절한 것 같다든지 또는 그에 대해서 뭐 절대로 안 된다고 저지시키겠다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언급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네. 그거야 뭐 가능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시안이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오히려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유호정 기자. 사실 민주당은 입법을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 법이 통과돼서 왔을 때 문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도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질문이라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당연히 행사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한 말 먼저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그렇죠, 예. 담고 있어서 어쩌면 제가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예, 예. 그런 질문인데요. 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예. 뭐 봐야 되고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예, 예.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 흔들어 놓는 거,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사실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입법을 강행하겠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속도전 모드로 돌아왔는데 유호정 기자. 근데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강행을 하긴 하는데 원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재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사위 심사된 원안이 아닌 중재안이 올라왔습니다. 국힘이 이 합의를 깼으니 이렇게 된 김에 원안대로 가자라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된 중재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민주당으로선 이 합의된 입장을 존중하면서 단독 처리에 대한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기존 지지자들이 그럴 바엔 원안대로 처리를 해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의라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담고 싶어도 안 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명분 쌓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사실상 민주당은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중으로 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고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이 민주당의 목표인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 5월 3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완전히 완료짓겠다라는 민주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지금 강력하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분간 근처에서 대기하라라는 대기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약간 이 국회 상황만 보면 일촉즉발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물씬 나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이 박병석 의장한테 이 호소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박병석 의장이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박병석 의장의 또 앞으로의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협의하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일단 의장실을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의장의 답변을 들었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네. 일단 저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보면 지금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만 열심히 이제 호소를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박병석 의장이 아까 문 대통령도 이 뭐 큰 무리 없는 절차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병석 의장이 협조를 하느냐 마느냐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박 의장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민주당에서도 중요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네. 그동안에 이제 박병석 의장에서 내놓았던 메시지를 보면 어쨌든 중재안이라고 박 의장이 낸 중재안 이것을 따르는 정당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네. 양당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들여서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 의장도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자신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히든 카드다라고 해서 내놓았던 건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뒤집은 모양새가 됐으니까 박 의장으로서는 기존의 안대로 그냥 가자라고 해도 본인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병석 의장은 의회주의자이고 네. 진작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여야의 그 타협에 의한 합의 처리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중시해왔던 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이 깊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박 의장을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거 박 의장님 당신이 이렇게 마지막 카드로 사인했으니까 그대로 처리합시다. 중재안 받는 쪽 얘기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제 했겠죠. 그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읍소로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도 좀 다시 재논의를 장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박 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마지막까지는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마지막 선택을 할 여지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지금 박 의장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야의 간극이 이 좀처럼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 재협상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일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유호정 기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 의장도 곤란하겠지만 글쎄요. 가장 좀 곤란한 사람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최악은 면하자라는 명분으로 의원들을 직접 설득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네. 당초 이 중재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사실 권 원내대표가 원조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권 원내대표 결정에 윤 당선인의 의중도 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에 결국에 추인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중재안 발표 이후 윤 당선인이 이 중재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당내에서 사퇴론까지, 권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론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 네.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권 원내대표로서는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면서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합니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쯤 되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호정 기자. 지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를 할 때 사인을 하기 전에 윤당선인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윤당선인을 비공개 면담한 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러면 그 전에는 긴밀히 소통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보고한 것 아니냐라는 네네.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일부 소통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배현진 대변인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불과 10여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그 전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요. 당연히 상황은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 중재안이 합의된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합의의 그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는 받았지만 뭐 개입이나 주문을 하진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일단 윤당선인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도 오랜만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네. 이 윤당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냐라는 얘기에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회와 여야의 몫이다라면서 좀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자들 앞에서 이 당선인의 비서실장이기보다는 네. 이 법사위 위원이자 이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랑 윤석열 당선인과 뭐 긴밀한 소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약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억울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져야죠. 제가 보기에 원내정당으로 운영되는 미국 같으면 원내대표 이거 사퇴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 당과의 앞으로 협상과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야 간에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첫 상대 쪽과의 네. 지금 여야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지는데 상대 쪽과의 합의 사항인데 이걸 의원총회에서 다 추인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뒤집어지는 과정을 보면 네.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의원총회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한다라는 표현까지 네,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뒤늦게 다른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나서 급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재협상을 요구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걸 상대 쪽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대 쪽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사생결단으로 달라드는 자세라면 제가 보기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몸을 던져야 돼요. 이건 사퇴를 하면서 네. 이 합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도 들락말락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민의힘조차도 합의 이후에
이 의원총회에서 이걸 추인을 했던 네네. 바로 그런 점에서 아마 의원들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뒤늦게 윤석열 당선인이 뒤늦게 문제 제기를 했고 본인도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바꾼 거죠. 네. 처음에는 국회에 존중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국민과 함께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 일 때문에 그 언급 때문에 일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어서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여야가 바뀔 텐데 여야 간의 관계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아문이 깃드는 오히려 이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에도 아문, 먹구름이 깃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종섭 의원님. 지금 이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랬다. 국회 논의 존중한다고 했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아까 배현진 대변인도 개입, 주문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메시지를 윤 당선인 쪽에서 내놨거든요.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아마 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때 민생 현장에 있기도 했지만 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또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숙고하고 그럴 여유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잘 했겠거니. 네, 큰 틀에서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권 원내대표를 신임을 하니까 네. 그러면 무리 없이 잘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네. 잘 됐네요. 합의가 됐으니까 아마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그 사실이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알려지고 나서 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한 이제 그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또 거세게 이뤘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선거법과 공무원범죄 부분에 네네. 뺀 그 부분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 아니냐. 특히 그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느냐라는 비판이 주말을 거치면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굉장히 거세게 터져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하고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원론적인 입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처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로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무언가 조금 더 진전된 어떤 그런 협상안을 얻어내지 않는 한 네. 상당히 좀 향후에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에서도 또 힘을 갖기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곧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믿고 윤 당선인은 그냥 알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상황이 아니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김희연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아이템, 미뤄진 한덕수 청문회 결국 청문 시한 넘겨입니다.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네. 결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파행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각 당 이 간사인 의원 2명만 참석을 한 채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네. 청문회는 결국 시작한 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로 일단 넘긴 상황입니다. 여야 간사가 이 내용에는 합의를 해서 일단 일정은 조정한 상황인데 네.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임명 동의안이 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이 청문회가 끝내야 된다는 이 인사청문회법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채 이 법정 시한 넘기게 됐고요. 네. 일단 한덕수 청문회가 연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다른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민주당이 청문회를 좀 거부하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후보자가 지금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 자료를 어떻게 냈길래 민주당이 보이콧까지 하는 걸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이 필수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있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청문위원인 이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한덕수 후보자 5년간 20억 원 받으면서 이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 A4 한 장 반짜리 그것도 글씨를 아주 크게 해서 네. 보냈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앤장 측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상 A4 한 장만 보내왔다. 이렇게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뭐 세금 신고, 부동산 등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도 했는데 이제 뭐 전부 다 영업 비밀, 그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인해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후보자 측 향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제출해라 이렇게 좀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 민주당만 우리만 요구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주호영 김매희 의원도 요청을 마찬가지 한 건데 네. 마치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 마치 겨울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것처럼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양보를 해야 하냐.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당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출석을 했는데 네. 뭐 앉아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청문회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일어났는데 이 자료 제출을 위해서 나름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더 첨언한 내용은 없다. 이런 입장은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자료 없이는 검증도 없고 검증이 없으면 인준도 없다. 이런 식의 좀 강한 입장을 계속 내보인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둘러싼 이 강대강 대치 계속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덕수 후보자보다 이 더 여야 갈등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까 하는 청문회들이 지금 더 많았습니다. 뭐 정호영 후보자나 이 한동훈 후보자나 같은 경우는 글쎄 파행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한덕수 후보자 지금 1번 타자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음 주가 사실 더 문제입니다. 이 네.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일정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서 이것도 지금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가장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민주당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강한 대치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급 청문회가 사실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4일로 일단 잠정 합의는 되어 있지만 이것도 네.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역시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리는 청문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월한 통과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비교적으로 좀 수월하게 통과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됐던 이종성 국방부 후보자,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를 좀 연기하자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좀 쉬운 통과가 예상이 됐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5월 2일에 청문회 예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박보균 장관 후보자가 지금 자녀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뭐 자녀 청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 혼인 신고 뭐 이런 제출 같은 서류들은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것마저 왜 제출을 안 하고 있냐? 우리 보좌관이 전화를 하면 끊어버리더라.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자녀들의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들면서 이 조국 전 장관 때는 이 자녀 표창장 문제로 수사가 들어가서 이 정경심 교수 4년 선고받아서 가족이 도륙이 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족 문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는 게 과연 도리에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의혹이 나오면서 사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자꾸 나왔었는데 박보균 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 조 전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창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 청문회 지금 계속 파행을 겪고 아마도 이 앞으로 있을 이 청문회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수아 기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인선에 대해서 한 얘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때맞춰 진행된 건지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전 마지막 방송 인터뷰가 전파를 탔습니다. 화제를 모았는데 이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인사들의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이 인선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 검증층은 굉장히 최소 인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게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좀 방점이 찍히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검증,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돼서 정치화되다 보니 이른바 망신주기 청문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적어도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은 없다라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서서도 잠깐 또 언급이 됐었죠. 조국 전 장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그 외에 뭐 임명 강행된 사례를 보면 뭐 더 많겠습니다만 기준에 위배된 사람을 추천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호영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민 정서 또는 눈높이라는 잣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위법 탈법이라는 잣대를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위법 탈법 여부는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그 눈높이나 정서라는 게 기준이 많이 높아져 버렸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에 나온 분들도 이제 후보로 지명된 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일기 국무위원 후보들도 위법이나 탈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해봐야 될 거니까 그건 뭐 각각 잘잘못을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라는 걸로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을 때 정말 노력을 했느냐. 그게 부족했다면 이런 분은 공직으로 나서는 걸 스스로 좀 고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실 5월 2일에서 주로 3일, 4일에 지금 합의된 청문회는 진행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장관 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청문회는 인사특위를 따로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관 청문회는 표결을 해서 찬반 여부를 가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청문회는 표결을 반드시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쌓이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부결이라는 카드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네. 만약에 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 간다면.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계속 충돌을 하고 대치를 하는 건 한덕수 총리 인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걸 아마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았었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 기준에 어긋나는 배치되는 사람을 추천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여쭤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아마 비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국민 여론에 비판받았던 딱 줄어든 내자로 줄이는 게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야당이 그걸 생채기 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마 여론의 뜻과는 또 다른 얘기를 고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이 빚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때 굉장히 또 많이 이 뉴스화가 되고 이 회자가 됐었었는데 문 대통령 이번에 언론 인터뷰하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네, 사실 그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 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개인적인 마음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크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게 좀 논란이 됐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그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예. 없죠. 네, 조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인터뷰가 이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냐라고 하면서 윤 당선인을 지칭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분을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측은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면서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도 눈길이 갔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게 더 눈길이 갔습니다. 지금 일각의 문재인 지키기에 대해서 이거 다 선거용이다. 이 뭐 누가 날 지켜주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종섭 위원님.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지지층, 뭐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초연함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지. 문 대통령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 예, 이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일종의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문명에서 문 대통령이 기록을 했다시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서운했다, 네. 놀랐다 이런 맥락의 글을 남겼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지층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거리를 두게 하는 지지라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원론적으로 굉장히 옳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의 통치 행태 전반에서의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그런 것은 과연 하나의 지지층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통치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링컨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추진을 했지만 노예를 그대로 노예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고 존중해가면서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리더십이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악마화하고 분노하면서 내 쪽의 지지를 확보해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용이다 누가 날 지켜주겠냐는 사실 경험에서 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이 제목은 윤 취임 D-14, 이 취임 뒤 달라지는 점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인수위에서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취임 후에 달라지는 점, 글쎄 제일 큰 거는 결국 이 논란이 진짜 엄청 많이 됐었어요. 집무실 이전, 그리고 청와대 개방.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청와대 개방부터 짚어보면요. 이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확히 정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인 5월 10일 정오를 기점으로 청와대 문 활짝 열릴 예정인데요. 네. 윤한홍 의원 설명 듣고 오시죠.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네, 청와대 관람은 오는 21일까지 매일 무료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하루에 최대 3만 9천 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리 행안부 국민 비서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네. 다만 방문 전 알아야 할 부분은 이 청와대 건물을 샅샅이 현재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청와대 기록물, 또 보안 문서 등을 옮기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모두 볼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논란이 됐었던 게 그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비워주는 거냐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럼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청와대에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네, 어제 마지막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네. 내부에서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퇴거 시점을 얘기했습니다. 이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 18시, 6시 업무를 마치는 퇴근 시간에 청와대를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이튿날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이 KTX를 타고 미리 마련해둔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임기 마지막 밤을 결국 청와대 밖에서 지내기로 이 문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는 부분인데 그쵸. 이걸 두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 공개를 차기 정부가 서두르면서 결국에는 문 대통령이 일찍 나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신구 정권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꾸 그런 표현은 하지 말아달라라면서 퇴거 시점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신고 갈등은 아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일단 현재 청와대 공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새 집무실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아 기자, 네, 국방부에서 이 직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나왔던 얘기가 이게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집무실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10일부터? 국방부가 이사를 끝내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네. 취임식까지도 마무리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윤 당선인 예정대로 국방부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네. 다만 애초 계획은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는데 이사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2층이 아닌 5층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윤 의원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5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5층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 본 집무실이 2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층은 지금 국방부가 이사를 간 다음에 아마 한미연합 훈련이 4월 28일 날 끝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사를 하시겠다고 우리 국방부에서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사를 가고 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아마 6월 중순쯤 돼야 되지 않겠냐. 본 집무실은 그렇고. 네, 새로운 대통령 공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하기로 됐죠. 그런데 현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서는 5월 10일까지는 아마 정 장관이 방을 빼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6월은 돼야지 공관 본사가 마무리되고 윤 당선인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무실의 경우는요. 현재 이름을 두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이 공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인수위에서는 아무래도 피플스 하우스, 그러니까 국민이 들어간 국민의 집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름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게 취임식은 뭐 통상 국회 앞마당에서 하긴 하는데 취임식이 끝나고 그날 저녁 이제 만찬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만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러면 윤 당선인은 이 취임식 만찬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네. 취임식 당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경호처에 따르면은 이 만찬을 진행하려면은 이 외부 출입을 2-3시간 전부터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 2-3시부터는 다시 한번 청와대를 개방했다가 다시 닫고 외부 출입을 막아야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인수위 측은 귀빈 만찬을 서울의 한 호텔 영빈관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부 시설을 빌리면서 네. 자연스럽게 취임식 비용도 좀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네. 역대 가장 많이 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1억 원을 취임식에 썼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는 33억 원을 취임식에 쓰면서 정부 새 시삭을 알리게 됐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짧게 여쭤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혈세 낭비 아니냐, 굳이 33억이나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취임식과 비교했을 때 뭐 금액이 그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돈 얼마 쓰는 거 가지고 혈세 낭비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왜 시중에 있는 무슨 호텔을 빌리느냐. 이 시비인데 그거야 뭐 윤 당선인 쪽에서 청와대 시설을 일체 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그거 역시도 시비 걸 일은 아니죠. 다만 취임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온 국민이 다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권에게 힘을 불어주고 네. 기대를 모으고 정말 축하를 하는 그런 행사로 꾸며지느냐 아니면 이게 뭔가 당선인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끼리 그냥 자축하는 걸로만 끝나느냐 저는 그게 더 핵심일 것 같아서 네. 정말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뭔가 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걸로 만들 수 있게 좀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이 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한국은 일상회복 본격화, 중국은 상하이 봉쇄입니다. 우리 정부 어제 자정부터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설치해왔던 그동안 금지해왔던 뭐 실내 취식 등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지금 요건들을 해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찾아보기 힘든 네. 그런 방역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예 지금 통제가 되어버린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봉쇄된 이 상하이 시민들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뭐 상하이에 있는 그 가정집 입구를 뭐 펜스로 막아버린다든지 아예 뭐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을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시민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쇠창살 밖으로 머리만 내밀어서 이렇게 이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저 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아예 가정집 입구를 저렇게 펜스로 중국 당국이 막아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 없이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해프닝이나 뭐 재밌는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시민들은 뭐 언제 또 머리를 깎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뭐 네. 삭발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주민들끼리 뭐 노천에서 어머나. 이발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서로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고 그 개 중에 혹시 뭐 미용사가 있으면은 네. 운 좋게 미용사가 있다면은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등 뭐 굉장히 서로의 나름의 이제 생존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중국 내부는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모습인데 네. 최근에 이 도시 제2의 도시 이 상하이에서 베이징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네. 이 베이징 이제 시민들은 우리도 저렇게 상하이처럼 봉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에 굉장히 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도 MBN 저희 특파원을 통해서 네. 현지의 생생한 모습과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저희 베이징 특파원이 저희 프레스룸에 전해온 생생한 현지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大家还是有一点担心吧，因为好像有的地方下单已经网上下单下不过来了，所以买多一点点。不担心，不担心，对，还行，还是对家里人要让纯点呢就纯点，毕竟家里还有小孩嘛。就是易储存的，平时都能吃的。青菜啊，一定要备一点，零食孩子吃。 아직 전면 봉쇄는 아니고 22일에 최초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지역에 일부만 약간 그 봉쇄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주민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양성자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 봉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오전이 가장 이제 긴장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발표가 난 직후였기 때문에 베이징 시민들도 상하이처럼 봉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오전은 그 마트마다 사재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일단은 사실은 봉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귀국을 고민하는 건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교민들은 봉쇄가 될 경우에는 이 생계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직접 이 윤석정 특파원, 지금 베이징 특파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상하이는 지금 봉쇄가 된 상황이고 베이징도 제2의 상하이가 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지금 보면
집 앞에 자고 일어났더니 집 앞에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뭐 우리나라가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8만 361명인데 네. 이 베이징 같은 경우 33명 뭐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쨌든 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감내하기 위한 어떤 이 고통 같은 거 피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네.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문화적으로 워낙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책 자체를 좀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네, 이 정책적 재검토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생필품에 대한 우려, 아까 뭐 마트 모습도 잠깐 나왔는데 뭐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지금 사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현 기자. 네. 근데 정부에서 구호품을 주잖아요. 근데 구호품에 뭐 질, 양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에 내놓은 쇼핑백, 명품 쇼핑백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이 상하이 주민들이 구호 물품을 받으려면 문 앞에 이렇게 종이 가방을 걸어놔야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방이 일반 종이 가방을 걸어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굳이 이 명품 종이 가방을 걸어두면서 이 와중에도 부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이 붙어서 네. 여기 가짜 명품 종이 가방이 등장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네티즌들 여기에 대해서 가짜를 걸어놓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서로 네. 뭘 찾아내고 감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당국에 대한 뭐 항의로 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은 항의의 뜻으로요? 그렇습니다. 뭐 재미로 한다거나 당국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뭐 의견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런 모습 중국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집 앞에 구호품 받으려고 튼튼한 헝겊 아주 큰 가방 걸어놓지 않을까 싶은데 명품 쇼핑백은 좀 의외긴 합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이 오늘의 탑, 글쎄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질의 한번 못 해보고 지금 청문 시한을 넘겼습니다. 지금 적합, 부적합 여부를 떠나서 질의는 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음 달 초로 연기된 청문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탑은 미뤄진 한덕수 청문회, 결국 청문 시한 넘겨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